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사마페 등이죠. 이 범죄 조직들은 각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악명이 자자할 정도인데요. 그중 일본에서는 1991년부터 시행된 폭력단 대책법과 폭력단 배제조례로 인해서 야쿠자들을 완전히 사회에서 배제하기 시작했고, 야쿠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하나 개통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자동차는커녕 보험이나 통장 개설 등 자신의 명의로 하는 행위는 일체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생활 자체를 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죠. 또한 대부분의 야쿠자 조직원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누군가에게 시비만 걸어도 잡혀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야마구치구미라고 하는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의 조직원이 운전 중에 자신에게 경적을 올린 대학생들에게 문신을 보이며 "내가 야쿠자인지 알고 경적을 울린 거냐?" 라며 위협했는데, 대학생은 곧바로 신고해버렸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체포되기도 했죠. 어쨌든 폭대법이 시행된 이후 야쿠자들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야쿠자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야쿠자들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한구레라고 하는 세력이죠. 한구레는 반반자의 깡패나 불량배를 뜻하는 구렌타이를 붙여서 생긴 합성어인데요. 이들은 10대 때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양아치 같은 놈들이나 폭주족들이었는데, 그들이 나이가 든 이후 고리타분한 계급사회에다가 강압적인 규율에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절대 복종해야 하며 거액의 상납금까지 내야 하는 야쿠자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범죄 집단이 된 것입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훗날 야쿠자가 되는 대신 동네 아는 불량한 형이나 학교 선배 등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한구레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구레는 야쿠자들과는 다르게 사무실이 있거나 하지 않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폭대법의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눈을 피해 야쿠자보다 더욱 폭넓은 범죄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조용히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구레는 그냥 우리나라 일진들처럼 모여서 사고치는 불량 청소년들 정도로 치부해버렸고, 당시엔 야쿠자 때려잡는데도 힘겨웠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구레는 현재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는데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한구레를 야쿠자보다도 훨씬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폭대법 이전까지는 야쿠자 세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거의 모든 어둠의 세계에서의 범죄는 야쿠자로 인해 발생했지만, 80년대부터 폭주족을 중심으로 한구레 세력이 점점 증가하더니 지금은 야쿠자가 하던 짓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구레가 하고 있을 정도이죠. 한구레가 돈을 버는 방법은 온갖 불법들 투성인데요. 악마의 약 유통에 보이스피싱, 성땡땡, 고리대금업, 용역깡패 등을 하며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엔 연예계나 AV 업계에도 진출해 그곳에서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사기까지 치기 시작했는데 지붕을 점검해준다고 하면서 올라가 멀쩡한 지붕을 부숴버리고 수리한 뒤 고액의 청구서를 내밀기도 하고, 잘생긴 남자들을 알바로 고용해 여자애들을 꼬신 뒤 술집에서 술을 먹고 엄청난 술값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애들이 술값을 못 준다면 풍속점에서 일을 시킨다고 하죠. 하지만 빠칭코나 카지노 등의 도박 사업에는 손 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도박은 야쿠자들의 밥줄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한구레의 무지막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만약 길을 가다가 야쿠자와 어깨를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요즘엔 폭대법 때문에 야쿠자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반면, 이들은 거리낌 없이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야쿠자 못지않은 흉악성이 같은 야쿠자나 한구레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향하고 있다는 점이 야쿠자보다 한구레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또한 한구레 간부쯤 되는 사람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손봐줄 생각이라면 그냥 촉법소년인 후배나 동네 아는 동생인 불량 청소년에게 시키기만 하면 되고, 사주를 받은 불량 청소년들은 땡땡이나 폭행, 강도짓 등 뭐든지 서슴없이 저질러 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다 보니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죠. 또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사주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한 한구레 멤버는 경찰에 걸릴 일도 없으며 범죄 경로를 파악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소년인 한구레 조직원은 그냥 친한 형이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기 때문에 그 형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느새 한구레 조직에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만약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한구레 조직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청소년들은 이를 출세길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점인데, 조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 애들이 다 경찰에 잡혀 들어갈 때 윗대가리들을 엮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밑에 애들이 몇 명 잡혀간다고 해도 그 자리를 채워줄 다른 불량 청소년은 남아돌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경찰의 눈을 교묘히 피해 일본의 암흑세계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또한 한구레는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는 야쿠자들을 대신해 그들의 하청이 되어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야쿠자의 폭력 사주를 받아 처리를 해주기도 하는데,
폭력 사주받았던 증거자료들을 들고 경찰에 자수해 야쿠자들을 일거에 제거해버리고 그들의 세력권을 빼앗는 경우도 많죠. 그만큼 이제는 야쿠자들의 하청이 아니라 오히려 야쿠자와 적극적으로 맞붙어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굴에는 야쿠자들을 그냥 폭대법 위반으로 신고해버리는데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야쿠자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의 행보는 거침이 없는데요. 2022년 10월 도쿄 이케부쿠로에 있는 선샤인시티라는 곳에서 한굴의 조직원 100여 명이 집단 난투를 벌이기도 했으며 가장 흉악한 사건 중 하나인 롯본기 클럽 플라워 사건 때는 복면을 쓴 괴한들이 클럽에 들이닥쳐 쇠방망이로 한 남성을 두들겨 패 땡땡한 사건인데 이 사건도 한굴의 조직원들이 벌인 짓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점은 피해 남성은 한굴의 조직원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그냥 그가 약물을 판매한다는 소문만 듣고 사람을 그렇게 해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한굴의 조직은 관동연합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릴 적부터 같은 이름의 폭주족이었으며 훗날 한굴의 조직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일 이후로 경찰과 언론의 표적이 되어 결국 조직이 없어져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죠. 관동연합이 와해된 이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굴의 조직은 차이니즈 드래곤인데요. 아까 말한 100명 난투극을 벌인 것도 바로 이들이죠. 이들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 제국 시절 중국에서 살던 일본인이 패전 이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살고 있다가 1972년 일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의 2, 3세 아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년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일본어도 잘 못하고 일본 문화도 적응을 못해 자기들끼리 뭉쳐 폭주족을 만들고 불량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후 화교들이나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며 세력을 키웠는데 출신이 출신인지라 굉장히 잔혹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칼부대라고 하는 특공대가 있을 정도이며 소름 돋을 정도의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한굴의 조직이죠. 2022년 11월 일본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한굴의 조직은 60개에 달하며 조직원은 4,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 경찰도 이들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건 아닌데요. 현재 이들은 일본에서 준범죄 조직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해 거의 야쿠자와 동급으로 취급하여 대책 마련과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들이 야쿠자처럼 세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점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체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많이 알려지거나 파악된 조직이나 조직원들은 이미 체포되어 대부분 깜빵에서 콩밥을 먹고 있지만 워낙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도 쉬워서 계속해서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있으며 굉장히 골치 아픈 사회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시비를 많이 걸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은 대부분 며칠 놀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렇다고 하죠. 거기다가 만약 외국인을 건드렸다가는 외교 문제로 일이 커질 수도 있고 그랬다가는 공권력에 의해 조직이 개박살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 나가는 놈들도 많아서 아무리 관광객이라고 해도 조심하는 게 낫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10대들이 땡땡을 하고 땡땡을 판매하기도 하며 일진이 되어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을 때까지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 10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문제들을 그냥 방관했다가는 일본의 한굴에처럼 범죄 조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네요. 지금까지 야쿠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찬 일본에서 떠오르는 잔인무도한 범죄 조직 한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후 성을 사고 파는 매춘이라는 행위는 늘 존재해왔죠. 일본 역시 표면적으로는 매춘을 금지하는 국가이지만 직접적인 성관계 이외의 유사성 행위는 합법으로 보는 등 한국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입니다. 이전에는 일본의 성매매업 종사자들이 일정한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특정한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도 어플을 통해 자신과 교제하는 대가로 돈을 줄 수 있는 부유한 중년 남성을 찾는 여성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파파카치는 주로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40대에서 50대의 아빠 나이 또래 아저씨들과 놀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활동이라는 의미로 방과 후 클럽 활동을 의미하는 부활동인 부카치에서 카츠를 따온 말입니다. 이 파파카츠 어플에서 남성들은 매달 1만엔 정도의 금액을 결제하며 여성들은 무료로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 매칭이 된 후 메시지를 교환하다가 파파카츠가 시작되는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중년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 파파카츠의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원조 교제가 아니면서도 젊은 여성과 개인적인 교제가 가능하며 여대생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또래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신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남성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파파카츠를 통해 하는 활동은 데이트만 하거나 데이트 이후 뜨밤을 보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인터뷰 매체에 따르면 일반적인 데이트의 경우 5,000엔에서 30,000엔 정도의 대가를 받으며 뜨밤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20,000엔에서 100,000엔까지도 받는다고 하죠. 데이트만으로도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고 식사나 쇼핑 등 데이트만 하면서 상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여성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현재는 파파카치를 하려고 하는 남성들의 수보다 파파를 찾는 여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파파카치를 하려는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지만 의외로 직장인들의 수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죠. 직장인들이 파파카치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성들과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로부터 호감을 받으면서 자신이 아직도 매력적인 여성임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자신을 꾸미는데 사용하면서 더 좋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투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이유로 파파카치를 원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난 것이죠. 이 파파카치의 경우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남녀가 만나 데이트하고 밥 먹고 쇼핑한 후 돈을 주는 게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단순한 데이트만이 아닌 이후 뜨밤을 보내는 코스의 파파카치 또한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정의하는 매춘이란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인데 파파카치의 경우 상대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파카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행위 또한 조건 만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는 파파카치 또한 20대의 원조교제로 취급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당 여성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여고생이나 여중생까지 파파카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그냥 이름만 다른 원조교제가 되어버린 셈이죠. 처음에는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혹해서 파파카치에 발을 담그게 되지만 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치 않는 스킨십 요구가 심해지며 그만두게 되거나 일부는 아예 성매매로 빠지게 된다는 점도 원조교제와 비슷합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대규모 전염병 사태의 여파로 파파카치를 하려는 여대생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알바로 생활하거나 졸업 후 취업 내정이던 여대생에게 타격이 컸던 것이 젊은 여성들이 흔히 근무하던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들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사람을 구하지 않았고 각 기업들 또한 입사가 예정돼 있던 사람들의 고용을 취소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생활비나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소득층 여대생들 중 일부가 파파카치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파파카치를 원하는 중년 남성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파카치를 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그나마 파파카치를 계속하는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고 여대생들 자신들도 파파카치가 매춘이나 다름없음을 잘 알기에 결국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여성들은 크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저 빠른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파파카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실제로 도쿄 미나토구에 사는 일부 젊은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를 대상으로 파파카치를 하고 갸라놈이라 불리는 술파티에 참여하는 식으로 원조를 받아서 초고층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여자들을 미나토구녀라 부른다고 합니다. 미나토구는 도쿄 23구를 넘어서 일본 전역에서 손꼽히는 부촌으로 월세를 비롯한 생활비도 다른 지역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하죠. 때문에 젊은 여성이 혼자 미나토구에서 생활비에 쪼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소득이 매우 높거나 재력이 대단한 부모에게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이 매우 많아야만 가능한데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미나토구에서 사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파파카치를 통해 원조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성별이 뒤바뀐 버전으로 마마카치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마마카치란 엄마 나이 또래의 중년 여성이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며 젊은 남성들과 노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즘 한국의 SNS에서 불법 광고로 많이 보이고 있는 사모님과의 고수익 데이트 알바 사기와 비슷하다고 하죠. 중개인이 소개비나 보증비 명목으로 젊은 남성에게 돈만 받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상대 여성을 소개해주지 않는 사기인데요. 실제로 마마카치가 성사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설령 성사되더라도 그 문제점 역시 파파카치에서 성별만 바꾼 것과 거의 같습니다. 파파카치를 하는 여성들처럼 마마카치를 하는 남성들도 30대가 넘어 매력이 떨어지면 중년 여성들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일본의 유명인들 또한 파파카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의원인 요시카와 다케루는 파파카치를 한 사실이 들통나 자민당을 탈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모리타 유노라는 여대생이 전 농수성 장관 오선 의원과 파파카치를 맺은 일로 신문 기사에 오르는 일이 있었죠. 한편 정작 파파카치를 원하는 상대와 매칭돼서 데이트가 이루어져도 막상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이 스폰서 관계를 그만두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파카치를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일반인 여성과의 만남과 같은 형태의 데이트를 기대했지만 결국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상대는 돈이 목적인 여자들 뿐이어서 자신의 생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두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여성의 경우는 상대 남성의 가족이나 직장에 당신이 파파카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버리겠다는 공갈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반대로 남성은 이후 뜨밤까지 생각하고 나왔는데 여성에게 거절당했을 경우 남자 입장에서는 같이 밥만 먹자고 그런 많은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둘의 관계가 끝이 나게 된다고 하네요. 여성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파카츠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젊은 시절의 추억이 좋아하지도 않는 아저씨와의 데이트뿐이어서 점점 자괴감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차라리 돈을 받지 않더라도 비슷한 또래와 풋풋한 연애를 하는 게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후회하는 것이죠. 게다가 일반적인 데이트의 경우 연인과의 데이트가 취소된다면 취소한 쪽에서 사과를 하고 다음 약속을 잡으면 그만이지만 파파카츠는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멋대로 데이트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도 하소연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돈 벌러 갔다가 돈은커녕 교통비와 시간만 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뜨밤없이 단순한 데이트만 하는 형태로 시작됐지만 만남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대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돈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매너가 좋은 파파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도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상대는 나이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낯선 데다 나이까지 훨씬 많은 사람이라면 그게 더욱 어려워지죠. 심지어 상대는 젊은 일반인 여성과의 뜨밤을 기대하는 아저씨인데 그런 상대와 오붓하고 즐거운 데이트가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즐거운 데이트도 하고 비싼 식사도 공짜로 얻어먹는 데다 많은 돈까지 받으면서 성관계는 없는 안전하고 편하고 재미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기대한 여성들 입장에서는 취향도 안 맞고 재미도 없는 아저씨가 돈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어울려주고 웃어줘야 하니 대부분이 고통스러운 감정노동이 돼버리죠. 세계 각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저출산 문제라던가 고령화 문제, 젠더 갈등, 정치 갈등, OECD 자살률 1위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당연히 다른 외국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다들 겪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본에만 있는 조금 독특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토요코 키즈입니다. 이 토요코 키즈는 일본의 10대 청소년들이 가출하면서 발생한 사회 문제이죠.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년대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 침체로 인해 일본의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가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가정 해체로 이어졌는데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등에서 살다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아니면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국 집을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출한 아이들은 신주쿠 가부키처에 있는 토우시네마 옆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토우시네마의 앞글자인 토와 옆이라는 뜻의 일본어 요코 그리고 아이들을 뜻하는 영어 키즈가 합쳐져 토우시네마 옆의 아이들이라는 뜻에서 토요코 키즈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또한 2018년쯤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SNS에 PN 아이콘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PN 아이콘을 쓰는 여고생들을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뜻으로 메네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메네라 여성을 부르는 용어가 더 심화되어 귀엽긴 하지만 엮이면 골치 아픈 여자 정도의 뜻인 지레녀로 부르게 되었죠. 이런 지레녀들은 굉장히 소녀스럽고 고스로리풍의 옷을 입는데 이 패션은 지레게 스타일로 아예 굳혀지게 됩니다. 지레녀들은 학교나 집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자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애정결핍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러다 유명한 지레녀들이 토우시네마 옆 광장에서 틱톡을 찍거나 여러 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에는 피해녀, 지레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노리는 남자들도 이곳에 모여들면서 가출 청소년들과 지레녀, 피해녀들을 통틀어 토요코 키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는 토요코 키즈의 대다수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당장 먹을 것과 잘 곳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부분이 절도나 성땡땡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 중에는 중학생이나 그보다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조건 만남이나 파파카츠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단체로 움직이는 토요코 키즈들이 만약 거리에서 남자를 만나 호텔방에 들어가면 집단으로 호텔방을 습격해 협박을 통해 금품 갈취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번 아이들은 근처에 있는 싼 호텔에 묵거나 하는데 다들 돈이 없다 보니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숙박비를 지불한다고 하죠. 그리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백화점이나 대형 상점 등에서 끼니나 화장실 등을 해결하고 빨래는 코인 세탁소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미성년자이지만 술도 마시는데요. 이들이 주로 마시는 술은 스트롱제로와 같은 탄산과실주를 주로 먹는데 그러다 보니 이 스트롱제로는 토요코 키즈를 상징하는 술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토요코 키즈가 휩쓸고 간 자리는 당연하게도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는데 이것 또한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버렸죠.
토요코키즈들은 평소에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고성방가를 해대기도 하며 틱톡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 다른 패거리들과 패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싸움을 벌이다 목숨까지 잃는 일이 발생하는 등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하죠. 심지어 최근에는 토요코키즈 여고생 2명이 어느 유튜버에게 상습적으로 성땡땡을 당해오다가 트위터로 생중계하면서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궁지에 몰린 아이들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범죄단체나 못된 성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잘생긴 외모와 여자를 꼬시는 능수능란한 기술을 이용해 호스트 남자들이나 남자치아 아이돌 등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토요코키즈 여자아이들의 상황을 노린 채 접근하는데요. 그들은 애초에 애정결핍인 경우가 많다 보니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도 완전 빠져버리기 때문에 호스트들은 아이들에게 조금 잘해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나중에는 성땡땡을 시키거나 불법 풍속업 아니면 다른 불법 성인 영업 등으로 착취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토요코키즈 아이들은 친구들까지 끌어들여서 성인 남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야쿠자나 한구레와 같은 일본의 폭력 조직들도 토요코키즈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접근하고 있는 상태이죠. 심각한 건 이들이 토요코키즈 아이들에게 악마의 약을 먹여 완전히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만들어버린 뒤에 온갖 나쁜 짓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땡땡은 기본이고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시킨다거나 악마의 약 판매, 퍽치기나 원조교제를 이용한 금품갈취 등 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죠. 만약 경찰에 잡히더라도 어차피 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기도 하고 아이들의 집에서도 거의 내놓다시피 했으니 신경도 잘 안 쓸 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애들을 구하기도 쉬우니 악당들에게는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토요코키즈를 돕기 위해 여러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단체가 바로 가부키초 만자회란 단체입니다. 이 만자회에서는 토요코키즈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감시나 계도를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쓰레기 청소를 하기도 했으며 음식이나 생활용품 등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이들의 활동을 안이 꼽게 보던 범죄 조직들은 이 단체를 공격하기도 했고 여러 누명을 씌워 고소와 고발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단체 멤버들을 살해 위협까지 했다고 하죠. 이 단체의 대표는 오가와 마사토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토요코의 하울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오가와는 어느 날 16세의 토요코키즈를 성땡땡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2022년 11월 15일 수감 중이던 도쿄 구치소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었죠. 그런데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거나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되었다 등 여러 음모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점은 만지회 회장 오가와도 아이들을 도와준답시고 접근한 뒤에 결국 하는 짓이 다른 악당들이 하는 짓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네요. 어쨌든 그나마 토요코키즈들이 범죄에 손 떼는 것을 막아주던 만지회는 오가와 마사토모가 죽고 난 이후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갔고 지금은 나쁜 어른들에게 이용당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요코키즈들은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을 가더라도 이들에게 관심을 주거나 접근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도 하죠.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막상 이 토요코키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토요코키즈 문제를 개인의 비행이나 각 가정의 문제 정도로만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남의 일엔 간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일본 사회의 특성상 이건 역시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칫 잘못하면 토요코키즈들을 이용하려는 범죄 조직들에 의해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는 집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적힌 트럭을 타고 신주쿠 주변을 돌거나 트럭으로 형식적인 문장만 반복해서 방송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죠. 일부 학자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출산율과 경기 침체로 인해 이런 토요코키즈가 나날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훗날 이들 역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조직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며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4일 토요코키즈들이 모여들던 광장 바로 옆에 초호화 상업시설인 가부키초 타워가 오픈을 했는데요. 이곳을 가보기 위해 많은 수의 일반인들이 광장을 찾자 토요코키즈들은 결국 이곳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안 가 가부키초 타워를 찾는 일반인 수가 급격히 줄면서 다시 토요코키즈들은 광장으로 몰려들어 이곳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이들이 올린 틱톡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앞 경의선 책거리 공원을 메네라 공원이라고 부르며 토요코키즈들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틱톡 영상을 찍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책거리 공원을 한국의 메네라 성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대부분 가출한 청소년들이 아니고 그냥 토요코키즈들이 입는 옷이나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죠.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죽하면 집을 나오기까지 했겠나 싶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나쁜 어른들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할까봐 걱정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최근 일본의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토요코키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괌과 사이판이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에는 아나타한 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에서 남자 32명과 여자 1명이 약 7년간 이곳에서 살았고 여자 1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갈등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의문점 투성이인 사망사건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죠. 이 사건은 아나타한 섬의 여왕벌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은 이 작은 섬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44년 5월 24일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그날 일본에 어선들이던 헤이스케마루, 아케보노마루, 에비스마루, 카이호우마루는 일본 해군에 징발되어 사이판 부근으로 이동 중이었죠. 그런데 미군 전투기에 발각되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인해 헤이스케마루와 아케보노마루 그리고 에비스마루까지 배 3척이 침몰하고 말았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죽으림을 다해 헤엄쳐 아나타한 섬에 도착했고 몇몇은 카이호마루에 구조되어 그들도 일단 공격을 피해 그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일본 해군 10명과 민간인 선원 21명이 어쩔 수 없이 아나타한 섬에 머무르게 되었죠. 하지만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된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 결국 카이호마루도 격침되고 말았고 그들 모두는 이 아나타한 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일본 기업에 의해 아나타한 섬에서는 야자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섬의 원주민 70여 명이 살고 있었으며 일본인 농원 기술원 주임 1명과 부하 직원 1명 그리고 부하 직원의 아내 히가 카즈코가 이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미군의 공격으로 도착한 31명의 남자들이 오기 전 부하 직원은 파간섬으로 여동생을 데리러 나간다며 갔지만 연락이 끊겨버렸고 그렇게 원주민들과 주임 1명 그리고 히가 카즈코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나타한 섬에 갑작스럽게 31명의 일본인 남자들이 등장하자 처음에는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고 다친 사람을 돌봐주었으며 그들을 도와주었죠. 그러나 갑자기 너무 많은 인원이 늘어나 버리자 비축해 두었던 식량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남자들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수렵, 채집과 사냥을 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며 그렇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섬에 불어닥친 폭풍우 때문에 일본인 남자 1명이 파도에 휩쓸려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섬에서의 남자 31명과 여자 1명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그들이 섬에서 굶주림에 버티며 산지도 1년여가 지났을 무렵 1945년 7월 미군이 이곳에 들이닥치자 일본인들은 산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는데요. 이때 섬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미군에게 투항해 섬을 탈출할 수 있었고 결국 섬에는 일본인들만 남게 되었죠. 이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끝났고 1945년 9월이 되자 미군이 섬에 상륙해 일본이 항복했으니 섬에 있는 일본인들은 얼른 항복하고 배에 타라고 했지만 항복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들은 섬 곳곳으로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자 결국 미군도 한참을 기다리다가 철수하고 말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전 있었던 수많은 공습도 없어지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섬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코코넛으로 술을 담궈 먹기도 하고 다 같이 파티를 열기도 하는 등 굶주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섬 생활에 여유가 생겨버렸죠. 하지만 이런 여유가 비극을 초래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식욕과 수면욕 등이 해결되고 나니 그때까지 잊고 있었던 또 하나의 욕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욕이었죠. 그러자 섬에 있는 유일한 여자 히가 카즈코를 둘러싸고 남자들끼리 묘한 신경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파되어 들어온 31명의 일본인들은 여태껏 주임과 카즈코가 부부 사이일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그 둘이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자 남자들끼리의 신경전은 더 이상 신경전이 아니게 되었고 남자들은 노골적으로 카즈코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카즈코는 주임에게 보호를 받으려고 그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임은 원래부터 질투심이 많은 인물이었는데 카즈코가 다른 남자들과 말을 주고받으며 웃음 지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헤이스케마루의 선장이던 남자가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섬에 남은 인원은 남자 30명에 여자 1명이 되었습니다. 1946년 8월에는 그들을 구조하려고 섬에 들른 미군을 피해 산으로 대피했다가 미군의 폭격기 잔해를 발견했는데요. 일본인 남자 2명이 그곳에서 고장난 권총 3정과 실탄 70발을 발견한 것이죠. 이들은 고장난 권총 3정을 분해하여 2정의 권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가 그 둘과 사이가 나빴던 남자가 갑작스레 의문사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2명의 남자는 권총을 무기로 삼아 카즈코에게 협박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했고 주임에게도 찾아가 협박을 한 결과 주임과 카즈코 그리고 권총을 가진 2명의 남자가 같이 한 공간에서 살게 되는 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카즈코가 권총 2인조 중 1명에게만 관심을 보이자 나머지 1명이 질투를 한 나머지 결국 2인조 중 1명을 죽이고 말았죠. 이에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던 주임은 권총남에게 카즈코를 양보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권총남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주임과 카즈코는 그 권총남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권총남이 수영도 잘했었는데 갑자기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하기엔 납득이 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그 둘뿐이라는 점을 의아해했죠. 또한 권총남이 죽고 나서 주임과 카즈코의 사이가 다시 좋아져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딱히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의 사망 사건은 계속되었는데요. 권총남이 죽고 나서 반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주임도 급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이죠. 권총남이 죽은 뒤에 그의 권총을 차지하게 된 새로운 권총남과 카즈코가 주임이 죽은 이유가 식중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목격자는 둘뿐이었고 의심스러운 정황은 넘쳤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죠. 그리고 새로운 권총남과 카즈코가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섬에 살던 남자들 사이에서는 권총을 가진 자가 카즈코도 갖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생겼고 그들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마저 감돌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호우마루 갑판장이 어느 날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고 아케보노마루 갑판장도 식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총남까지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아나타한 섬에서 많은 남자들의 의문점 투성이인 죽음이 연달아 발생했지만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는지 아니면 그냥 사고인지 아무도 몰랐고 조사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당시 최고 연장자이던 한 남자가 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카즈코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라 생각한 그는 카즈코가 직접 남자를 선택해 결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을 축복해주며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는 걸로 정했죠. 이에 카즈코는 과거에 주임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그녀와 함께 산으로 도망갔던 남자를 선택해 결혼했고 나머지는 이들을 축하해줬으며 또한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권총 두정은 부숴버린 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후에도 미군은 항복하라는 전단지를 섬에 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요. 1950년 6월 미군의 배가 섬에 다가왔을 때 남자들은 모두 산으로 숲으로 도망가 버렸지만 갑자기 카즈코만 혼자 미군의 배로 다가가 섬을 탈출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카즈코의 새로운 남편이던 남자가 섬에서 병에 걸려 죽고 말았고 1951년 1월에는 아케보노마루의 선장이 손목에 큰 상처를 입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51년 6월이 되자 나머지 남자들도 결국 미군의 배에 탑승해 섬을 떠나게 되었죠. 이 기묘하고 기막힌 이야기는 구출된 카즈코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1953년에는 카즈코 본인이 직접 주연을 맡아 영화 아나타한 섬의 진상은 이렇다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각종 매체에서는 그녀를 여왕벌이나 아나타한의 독부 등으로 부르며 그녀를 철저하게 이용하자 카즈코는 다른 남자와 재혼해 조용히 살다가 1972년에 50세의 나이로 뇌종양이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또한 이후에 탈출한 남자들 중 아내가 있던 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장기 실종자가 되어 가족들에게 사망자로 취급받고 있었고 그 사이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식까지 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3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한 작은 섬에서 7년간 기묘한 동거를 했던 아나타한 섬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히키코모리는 오랜 기간을 자신의 집이나 방 같은 좁은 공간에만 틀어박혀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을 칭하는 일본의 신조어입니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03년 일본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이토 다마키가 처음으로 언론에 소개를 하면서 대중들에게도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죠. 이후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자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들의 숫자를 줄이려 했고 2010년 70만 명이던 히키코모리들의 수가 2016년에는 50만 명으로 줄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묘하게 통계를 조작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자세히 보면 조사를 한 대상이 39세까지이고 40대부터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실제 히키코모리들의 숫자는 1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난 히키코모리 1세대들이 2017년 기준 최소 50대 이상으로 접어들었는데 아직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발표와 현실은 차이가 많을 것으로 짐작되죠. 처음 이들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언론과 TV 프로그램에서 히키코모리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며 빨리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만 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들도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는 동정 여론이 생겨나고 직접적으로 히키코모리라 부르는 게 신뢰가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현재는 공식적인 장소나 언론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들의 존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피할 뿐 2016년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40대 이상 장년층 히키코모리가 기존의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층 히키코모리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1980년 버블 경제가 시작되고 1994년 버블이 붕괴되는 사이에 나타난 당시 20대의 히키들이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는 동안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 사람이 많은데다 그중 운 좋게 취직을 했음에도 불경기가 이어진 30여 년 동안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들까지 여기에 더해졌기 때문이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히키코모리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당사자가 사회활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만약 설득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을 재사회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지자체들도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히키코모리 지원단체인 전국 히키코모리 가족연합회가 실시한 2017년 전국 조사에 따르면 히키코모리의 평균 연령은 34.4세로 5년 전인 2012년보다 평균 연령이 4세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들 중 무려 29.2%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4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일본 내 히키코모리의 수는 최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80대 부모가 돌보는 8050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결국 히키코모리들의 수가 100만을 가볍게 돌파할 지경이 되자 일본 정부도 더는 현실을 숨기는 것을 포기하고 2018년 처음으로 40대와 50대 히키코모리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하죠. 또한 지자체들의 히키코모리에 대한 취업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히키코모리의 재사회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이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이나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과 일본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왕따 문화를 없애는 것이라 보았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회사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붓고는 바로 때려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지만 히키코모리들은 워낙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쉽게 무너져버리면서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2019년 5월 가와사키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친척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 히키코모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날 것을 걱정해 한 히키코모리 지원 단체가 이들에 대해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31일 후쿠오카시 하카타에서도 히키코모리이던 40대 남성이 자신에게 나가서 일을 해보라고 권유하는 70대 어머니와 다투던 끝에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후 집을 나와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에게까지 중상을 입힌 다음 스스로 목숨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해버렸죠. 그리고 2019년 6월 2일 일본에서 70대 농림수산성 전직 사무차관 엘리트 출신인 아버지가 40대 히키코모리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버렸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온라인 게임에만 빠져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게임에 과금까지 하면서 부모의 월 수입을 모조리 빼앗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그는 평소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악플러로 활동하거나 주변의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언젠가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히키코모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2019년 6월 4일 네모토 후생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가와사키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은 범인이 히키코모리였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죠. 일본 정부에서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람을 두고 히키코모리라고 정의하는데 2020년 발표에 따르면 그 수가 120만 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려 하지 않는 중증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외에 집 앞 편의점 정도는 다녀오는 경증의 히키코모리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외출을 꺼리게 된 사회적 부적응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죠. 게다가 오랜 시간 일본 내에서는 히키코모리가 오직 젊은 세대들만이 겪는 문제였다는 기존 인식과는 반대로 최근에는 적지 않은 수의 중장년층까지 사회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발표된 일본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의 히키코모리 인구만 무려 61만여 명으로 오히려 15세에서 39세 청년층 히키코모리의 수를 넘어섰다고 하죠. 이들의 경우 젊을 때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나이를 먹어버린 경우도 많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이나 인간관계,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사회적 부적응자가 된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일본 오사카에는 여러 유명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니시나리구에 있는 아이린 지구는 일본 최악의 슬럼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노숙자와 실업자들이 잔뜩 있을 뿐만 아니라 홍등가나 술집들까지 바글거리며 야쿠자와 한구레 같은 범죄자들 또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치안이 매우 좋지 않고 길거리에는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죠. 15년 전인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실제로 길거리 여기저기서 약을 하고 버린 것 같은 주사기들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약을 하지 맙시다와 같은 메시지가 적힌 공익 광고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린 지구는 오사카는 물론 일본 전체에서도 빈민가이자 무법지대라고 소문날 정도로 거대한 슬럼 지역인데 주변에 토비타 신치라 불리는 거대한 집창촌까지 있다고 하죠. 다만 이 지역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는데 1980년대 오사카의 시장이었던 니시오 마사야는 버블 경제의 후유증으로 인해 실업자와 노숙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물가와 집값이 오르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니시나리구를 떠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복지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상급식과 무상숙박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오사카에서 하루에 뿌리는 숙박과 급식 쿠폰만 해도 하루에 수천 장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그 쿠폰들로 이득을 보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만 갖춰놓고 숙박업을 시작한 업체들만 200개가 넘게 생겼다고 하네요. 이 숙박시설들은 모두 임대주택을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니시나리구에 있는 저가 호텔들의 주소지를 잘 보면 땡땡아이츠처럼 우리나라의 주택 이름을 연상시키는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실제로 실업자들과 노숙자들 중 일부가 이런 복지에 힘입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고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식당과 모텔을 비롯한 시설들도 생기면서 결국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성공한 복지 사례의 예시로 방송으로 홍보까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이런 복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이 마쓰시타 전기 등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 몰린 도시였기 때문이죠. 특히 니시오 마사야가 시장으로 있던 시절은 아직 버블 경제 때 수혜를 받은 일본 업체들로부터 시 당국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훗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요.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홍보가 되자 일본 다른 지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도 오사카와 같은 복지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곳에 섣불리 돈을 쓰기 망설여졌던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은 고민 끝에 참으로 황당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죠.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오사카니까 차라리 우리 지역의 노숙자들과 실업자들을 전부 오사카로 보내버리자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렇게 일본 지자체들의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고 일본의 여러 지자체들은 오사카로 향하는 공짜 버스표와 기차 쿠폰 등을 사람들에게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는데 정작 오사카에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오사카는 순식간에 불어나는 노숙자와 실업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복지를 포기하게 되죠. 오사카 시내에 있던 노숙자들에게 지급할 쿠폰의 양은 충분했지만 갑자기 수만 명이 몰려들면서 쿠폰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나눠주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쿠폰 지급이 중단된 것인데요. 2023년 미국의 텍사스에서도 난민들이 계속 증가하자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 뉴욕 등의 도시에 난민들을 버스로 태워보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그곳에 가득 모인 실업자들과 노숙자들이 마땅히 따로 갈 만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대로 오사카에 눌러 앉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무료 쿠폰을 나눠주던 니시나리구에서는 곳곳에서 판자집을 만들고 생활하는 노숙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범죄는 나날이 늘어났고 야쿠자와 한구레 같은 깡패들까지 모여들면서 원래 니시나리구에 살던 주민들은 다른 구 또는 다른 시로 피신을 갈 정도로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니시나리구에는 아이린 지구라고 불리는 오사카 최대의 슬럼 지역이 생겨나게 됐죠. 특히 아이린 지구 안에 있는 공원들에는 노숙자들이 판자촌을 짓고 그곳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니시나리구의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일본 경찰이 치안을 강화해야 하는데 노숙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단속을 하려고 하면 아예 단체로 폭동을 일으키면서 저항을 해버리니 경찰들도 숫자에 밀려 함부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지역은 경찰서도 노숙자들의 습격에 대비해 마치 요새처럼 디자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노숙자들만 해도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이 근처에 일본 최대의 사창가인 토비타 신치가 있다 보니 야쿠자들이 토비타 신치로 노숙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린 지구를 점령하는 것도 모자라 노숙자들에게서까지 보호비라는 상납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그 노숙자들을 내쫓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의 노숙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지역을 찾은 외국인을 등쳐먹거나 소매치기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일을 할 수 없다는 피해망상까지 갖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2010년대에는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대낮에 대로변에서 칼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치안이 많이 안정되면서 늦은 저녁 시간에 혼자서 아이린 지구를 통과해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나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밤 10시 이후의 시간대는 여전히 매우 위험하며 아직도 밤늦은 시간이 되면 대로변에 노숙자가 돌아다니거나 술 마시고 괴성을 지르는 등 막장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설명만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절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이 지역에는 1000엔에서 2000엔 정도만 내면 숙박을 할 수 있는 일본치고는 매우 저렴한 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많고 근처에 시니마미야역이 있어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저가 호텔이 모여있는
큰 길가 근처는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골목길은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취업난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진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취업과 내 집 마련 등 자신의 미래까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201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높은 청년 실업률로 좌절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알려진 사토리 세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토리 세대는 2010년대 일본의 20대와 30대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은 모든 일에 소극적이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무모하다 싶어 보이는 일에는 아예 도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사토리 세대라는 표현은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탄생한 신조어로 각종 유흥거리는 물론이고 돈과 명예욕 출세 등에도 관심을 아예 끄는 채로 마치 득도한 스님이라도 된 것처럼 최소한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토리란 깨닫다라는 뜻의 사토루에서 나온 말로 해탈과 같은 뜻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깨달은 수도승처럼 부귀영화나 현실의 일에 아예 관심을 끊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죠. 이들은 일본의 경제 불황이 시작되던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경제 호황의 단맛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으며 갓 성인이 될 무렵부터는 일본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젊은이들은 아예 취직을 포기한 채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말로 엠포 세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청년 실업으로 반쯤 체념한 상태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토리 세대와 한국의 엠포 세대의 특징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엠포 세대는 이름과 달리 완전히 포기를 해버린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영끌이란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자산을 증식하거나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등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나가려는 욕구가 사토리 세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무소유를 실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토리 세대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이들은 굳이 명문대학에 가려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 공부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명문대학 출신들 특히 자신들의 바로 윗세대인 1980년대 경제위기나 1991년 부동산 버블 붕괴 당시 학교를 다닌 빙하기 세대가 입시에 들인 노력에 비해 사회에서 낮은 보상을 받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들은 명문대학 졸업장이 결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그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도 늘고 있죠. 이들은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갖는 것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도시에는 워낙 뛰어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기간제조차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고 그만큼 채용 기준도 까다로워서 이력서를 수십 통을 넣더라도 채용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언제든지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당할 위험까지 높기 때문입니다. 사토리 세대에서는 승진에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책임감에 거부감을 느끼고 아예 정규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마음대로 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모험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을 때 또는 모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일본 또한 한국과 비슷하게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실패는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 분위기가 퍼져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오랜 기간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우울해진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그들은 경제위기나 청년 실업 등으로 고생하던 자신들의 바로 윗세대, 빙하기 세대들의 실패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모한 도전을 회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한 경쟁을 겪으면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단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사토리 세대가 도전정신이나 패기가 부족하다면서 노력을 하라고 소리치지만 이들은 오히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당신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냐, 동정할 거면 차라리 돈으로 달라며 맞받아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토리 세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모한 도전을 꺼리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 근처의 지방대학이나 전문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그들 이전의 세대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 가보거나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런데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이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전통적으로 일본인들이 선호하던 나라에서조차 해외 유학을 가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일본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머무르고 일본 문화나 경제만으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뚜렷해졌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단지 해외 유학이나 근무뿐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여권 보유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간 여행이나 수학여행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해본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과거에는 일본인들이 그렇게나 동경했던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의 예술이나 대중문화, IT 기술 등 선진 문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체 인구나 대중문화나 내수경제가 충분히 크고 발달한 국가라 이제는 굳이 해외에서 문화나 기회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일본 문화와 삶을 누릴 수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을 더 이상 과거처럼 일본보다 무조건 우월한 선진국이라 동경하지 않게 되면서 굳이 해외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거나 해외에 나가려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경기 불황이 30년 이상 계속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직 취직을 거부한 채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벤처사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이 점점 증가하면서 30대 이상의 신규 신입사원이 되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3D 업종의 고된 육체노동이나 단순노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여러 가지 책임을 부여받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노동 조건이 오히려 더 가혹한 경우가 많다고 하죠. 한국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직원들을 부려먹기에 청년층이 견디지 못하고 사퇴하지만 반대로 일본은 정규직으로 만든 후 정규직이라는 명목하에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왕따 등의 괴롭힘을 통해 그 사람이 스스로 퇴사하도록 압박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토리 세대들이 더욱 정규직 취업을 꺼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토리 세대의 행태는 2020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전염병 사태가 유행하면서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데 일본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이때부터 기업들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파견직 같은 단기 일자리 위주로 사람을 구하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토리 세대 청년층들은 갑자기 늘어난 경쟁자들 때문에 곧바로 생계에 타격을 받았고 그렇게 일자리를 잃은 청년층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가 되거나 아예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났죠. 그렇게 노숙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이들 사토리 세대가 자신의 집을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데요. 왜냐면 이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환상을 품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의 얘기를 수없이 보고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집 사는데 큰돈을 쓰지 않고 월세살이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돈을 벌수단이 사라지면서 살던 집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토리 세대는 회식 문화와 직장의 조직 문화 등도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회식에 아예 참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1차까지만 참여하고 2차, 3차는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죠. 이러한 점 때문에 회사에 충성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들의 이전 세대들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많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세대에는 이전 세대에 비해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아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죠. 바로 위 세대까지만 해도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술과 담배를 했던 것과는 많이 비교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건강의 측면에서 좋은 추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일본의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일본의 40, 50대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취직 빙하기 세대 혹은 잃어버린 세대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직장을 구해야 했던 세대를 일컫는 표현인데요. 이들은 대체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출생한 사람들로 일본 정부에서는 1974년에서 1983년 사이 태어난 이들, 즉 현재 40대 초중반에서 50대 초반에 해당하는 인구층을 지칭하고 있죠. 이 세대가 빙하기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이유는 명백한데요. 버블 경제가 무너진 후 취업시장이 극도로 경직되었던 시기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이 세대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직후인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사회에 진입한 그룹, 두 번째는 IT 버블 붕괴와 2008년 리먼 쇼크의 여파를 맞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 졸업자들입니다. 최근에는 잃어버린 세대보다 더 강한 의미를 담은 기민 세대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 기민은 버려진 국민이란 뜻으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받았다는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용어죠. 이들은 일본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며 경제 생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구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빙하기 세대가 어린 시절을 보낸 1970, 80년대는 일본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 이들이 경험한 일본은 경제 강국으로서 엄청난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였죠. 소니, 닌텐도, 도요타 같은 일본 기업들의 제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해왔고 학교에서는 밝은 미래를 약속받았으며 부모님 세대는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누리고 있었죠.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자라며 첨단 전자제품과 만화, 게임 등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며 성장했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대부분 단카이 세대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제라는 안전망 속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비슷한 경로를 기대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평생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는 공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에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80년대 후반 이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던 때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상상을 초월했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듯했죠. 그러나 90년대 초 이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이 모든 거품이 한순간에 꺼져버렸는데요. 주가지수는 1989년 약 39,000엔에서 1992년 14,000엔 수준으로 폭락했고 부동산 가치는 최대 90%까지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금융기관들은 연쇄 도산했고 기업들은 대규모 인원 감축에 돌입했죠.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간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대학생이던 잃어버린 세대들 앞에는 기업 채용 설명회나 취업 박람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남은 자리를 두고 수백 명이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신입사원 채용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많은 기업들이 대학 추천 채용마저 중단하면서 학교와 기업 간의 신뢰관계도 무너졌죠.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는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물질적 성공과 낙관적 미래를 약속받았지만 성인이 되자 그 모든 약속이 깨져버린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은 경제 호황기에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지만 사회 진출 시기에 경제 붕괴를 맞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시장에 얼어붙자 이들은 점점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갔죠. 20, 30대에 취업을 하지 못한 이 잃어버린 세대는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한 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은둔하면서 시간을 보내오다가 이제 40대, 50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40, 50대가 된 잃어버린 세대는 일본 사회의 중심축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죠.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임금도 상승 추세지만 세대 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노동 관련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20, 30대 정규직 근로자들의 월급은 평균 1만엔 이상 올랐지만 40대 후반은 겨우 1000엔 정도만 상승했고 50대 초반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죠. 또한 직장이동에서도 이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노동시장 분석에 따르면 40대 후반은 30대보다 직장을 옮기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이직 후 급여가 오르는 사례도 젊은 세대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죠.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일본 기업들이 신규 인재 영입과 기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빙하기 세대는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빙하기 세대 직원들의 이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급여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또한 결혼과 가정 형성 측면에서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경제적 불안정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했고 결혼했더라도 자녀 출산을 단념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죠.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녀를 갖지 못했으며 이는 일본의 심각한 인구 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빙하기 세대 구성원들이 여전히 비정규직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연소득 200만엔 이하의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결혼, 출산, 주택 구입 같은 일반적인 인생 과정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40, 50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고령부모 부양 문제죠. 하지만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들은 결국 부모의 연금에만 기대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7, 80대 고령의 부모가 은둔형 외톨이가 된 40,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문제인 8050 문제가 일본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죠. 또한 이들은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40에서 64세 중장년층 중 사회적 은둔 생활을 하는 히키코모리가 6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장기간 은둔 생활을 하다가 부모 사망 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대부분 1940년대 출생자들로 이미 사망하기 시작했고 2020년대에는 더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죠. 심지어 최근에는 부모 연금으로 먹고 살던 이들이 부모가 사망을 했지만 부모의 시땡을 방치한 채 연금을 받아오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더욱 번져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현상을 답습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빙하기 세대가 생겨난 근본 원인은 90년대 버블 경제 붕괴와 그에 따른 장기 불황이었죠. 한국도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했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하에 비정규직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많은 청년층이 88만원 세대, 3포 세대, M포 세대 등으로 불리며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한 세대는 이미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청년들의 고통 지수는 일본의 빙하기 세대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취업 지체가 임금 하락을 초래하는 낙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층 비율이 급증하고 있죠. 더 우려되는 점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저성장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더 압축적이고 가속화된 형태로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또한 한국은 일본에 비해 부모 세대의 축적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옆에 있다는 점에서 더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잃어버린 세대가 일본의 사례보다 더 심각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죠. 일본과 한국의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특성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종신고용 문화가 일부 남아있지만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더 심하고 이동성이 더 제한적인데 이는 한국의 잃어버린 세대가 경력 사다리를 오르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좁아진 기회, 안정적 직장 선호 현상 등 이런 특징들은 일본 빙하기 세대의 사회적 경험과 많은 부분에서 겹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금융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면서 잃어버린 세대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죠. 문제는 청년 실업률의 증가 속도가 일본보다 더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 한국이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일본은 청년 고용 문제를 너무 늦게 인식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더 선제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경험하는 좌절감과 박탈감, 경쟁으로 인한 피로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도 결국 중장년층의 빈곤화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죠.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사례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은 놔두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중산층들만 죽게 만드는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20세기 초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 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았다고 하죠. 오늘은 에도 시대부터 일본인들을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던 질병, 각기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기병 또는 티아민 결핍증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비타민 B1 또는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수용성 비타민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하죠. 이 병에 걸리면 다리 힘이 약해져서 다리를 절거나 잘 걷지 못하게 되며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 심장병이나 호흡곤란이 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각기병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콩류나 감자, 곡물에 씌는 돼지고기 견과류, 아스파라거스 등 비타민 B1이 들어있는 식품을 매일 먹으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B1은 거의 몸에 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매일 섭취해야 한다고 하죠. 때문에 19세기 이전에 쌀을 주식으로 삼던 동아시아 지방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쌀을 도정의 백미로 만드는 과정에서 신운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콩 같은 것을 같이 먹지 못하고 흰쌀밥만을 먹으면 이 각기에 걸리기가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돼지고기나 감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먹은 서양인들은 동아시아인들에 비해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20세기 초에 일본인들, 그 중에서도 중산층들이 각기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쌀은 화폐로 쓰일 만큼 가치가 높은 식량이었기 때문에 쌀밥을 매일같이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집이었고 그럴 사정이 안 되는 집안에서는 콩밥이나 보리밥 같은 잡곡밥을 먹었다고 하죠. 일본에서 빈민들도 쌀밥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19세기 무렵부터 일본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기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전에도 각기병에 걸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죠. 예전부터 일본의 에도 지역에서 흰쌀밥을 많이 먹다가 각기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병을 에도병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이 각기병이 어느 정도 살만해서 하루 3끼 흰쌀밥을 먹을 수는 있지만 반찬까지 풍족하게 먹을 만큼의 경제력은 되지 못해서 부실한 식사를 하는 재산 수준이 어중간한 도시 사람이 걸리는 일종의 사치병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온갖 반찬을 골고루 먹는 상류층은 물론 돈이 없어 흰쌀밥을 먹지 못하고 싼 잡곡만 먹던 하류층은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개화기에 들어간 일본은 각종 신기술의 등장으로 농업 수준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예전보다 많은 쌀이 유통되었고 전통적으로 물레방아를 이용해 쌀을 도정하던 방식 대신 새롭게 도입된 증기식 도정기계를 통해 백미를 만들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새하얀 쌀밥이 풍족한 식사의 가장 큰 기준으로 여겨졌던 데다 여러 차례 도정한 백미는 잡곡밥이나 도정이 덜 된 현미밥보다 밥이 빠르고 맛있게 지어졌기 때문에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중산층에 쉽게 퍼져나갔다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값싼 채소 반찬조차 사치로 여기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별다른 반찬도 없이 흰쌀밥에 소금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국의 큰 도시마다 각기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특히 일본군 내에서 각기병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일본 육군이나 육상에 있는 일본 해군 내에서도 각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특히 장거리 항해를 나선 해군 함선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에서는 이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지 못해 한참을 고생했죠. 물론 그들 중에서는 잡곡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민간요법을 건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서구 과학을 통해 나온 해답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유학을 다녀온 해군 군의관인 타카기 카네이로가 각기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죠. 당시 군인들 중에서 장교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드물고 사병들에게서만 주로 발병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타카기는 두 집단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식단이란 걸 알게 됩니다. 당시 일본 해군에서는 서구권 해군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기본 식재료인 쌀만 직접 지급하고 그 외의 부식류는 병사들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해 알아서 사 먹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병사들은 받은 돈을 술값과 유흥비로 써버리거나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해버리고는 적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항해를 할 때 쌀밥만을 먹으며 버텼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기병에 걸리는 환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타카기는 이 병이 생겨난 원인이 영양분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비타민 B가 풍부한 보리와 잡곡 그리고 고기가 들어간 각기병의 특효약인 식단을 해군에 도입했다고 하죠. 이 시기는 아직 비타민의 존재가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타카기가 정확한 원인까지 알고 그런 시도를 한 것은 아니었고 그는 그저 영양이 부족한 식단이 문제라 판단했기 때문에 해군에 서양 요리를 도입하려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 시기였지만 양식에서 먹는 육류나 콩에는 비타민 B가 풍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식단을 만들어내게 된 셈이죠.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병사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서 가난한 하층민들은 주로 잡곡밥을 먹어야만 했는데 자신들이 비싼 흰쌀밥을 세끼 먹는 것은 군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쌀밥을 먹으면서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잡곡밥을 먹으려니 대우가 떨어졌다고 느끼며 반발을 한 것이죠. 때문에 일본 해군에서는 잡곡밥 대신 빵과 양식을 포함한 식단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장기 항해를 했음에도 각기병에 걸리는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자 타카기가 말한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식단을 양식 체계로 개선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 중에 탄생한 것이 바로 일본식 카레라고 하네요. 영국 해군에 유학하면서 카레를 먹어본 타카기가 이를 일본 해군의 급식에도 도입한 것이라고 하죠. 영국 해군의 카레는 빵을 찍어 먹는 방식이었지만 일본에서는 밥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걸쭉한 국물에 잘게 썬 건더기들이 들어가는 지금의 우리가 아는 카레라이스의 형태로 바꿔서 해군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것이 일본 민간인들에게도 퍼지면서 오늘날 일본의 국민 요리가 된 것이죠. 참고로 각기병은 비타민 발견의 계기가 된 질병이기도 한데요.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이라는 인물이 각기병에 대해 연구하다가 이론적으로 비타민이라는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예측을 했고 훗날 스즈키 우메타로라는 일본의 화학자가 실제로 비타민을 발견해내면서 인류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텐데요. 몇 세대에 걸쳐 운영되는 오래된 가게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료칸들, 그리고 대를 이어 같은 기술을 전수하는 장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왜 일본에는 이토록 오래된 가게들이 많은 것이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의 현황은 실로 놀랍습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무려 33,069개나 되는데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년 된 기업이 31,136개, 300년 된 기업이 822개, 400년 된 기업도 639개나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 통계인데요. 블룸버그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00년이 넘은 회사 8,785개 중 무려 3,937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이는 44.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의 오래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본에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들도 존재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578년에 설립된 곤고구미입니다. 이 회사는 사찰과 신사, 성곽과 문화재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1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2006년에 파산하고 현재는 브랜드만 남은 상태입니다. 숙박업계에서는 야마나시 현에 위치한 게이운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5년에 설립되어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여관은 무려 52대에 걸쳐 가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로 등재되었죠. 음식점 분야에서는 교토의 이치몬지야 와스케가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식당은 전통적인 일본 과자인 아부리모찌로 유명하죠. 숯불에 구워 꿀을 발라 먹는 간식으로 1000년의 세월 동안 그 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이 단순히 많다는 것을 넘어서 그 역사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가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일본의 와문화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사상의 기원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스이코 천황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시기에 활약한 쇼토쿠 태자는 일본 고대 국가의 정치체제를 확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는 백제의 해총과 고구려의 해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유교와 불교를 배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와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쇼토쿠 태자가 주창한 와사상의 핵심은 화합과 조화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 각 계층이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는 당시 일본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와문화는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 구조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반영될 정도였는데요. 먼저 와문화는 일본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계급 구조에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히 정해졌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와문화는 일본인들의 일상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예를 들어 옷과 음식 그리고 주거 형태 등이 모두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면서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나아가 와문화는 일본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면서 장기적으로 일본의 장인 정신과 뛰어난 제조업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와문화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래된 가게들이 많은 이유는 와문화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와문화에 기반한 일본의 사회 구조는 오래된 가게들 유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에도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와 함께 이주의 자유가 제한되었죠. 중앙에는 천황을 모시는 쇼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고 지방에는 다이묘라 불리는 영주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신이 태어난 번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같은 직업을 대대로 이어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그리고 와문화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관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가업을 계승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의무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라멘 가게를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 자식은 당연히 라멘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해야 한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끼리 가업을 잇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었죠. 더욱이 와문화는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라멘 가게 주인이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내는 것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고, 만약 이랬다간 왕따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무라지부라는 마을 공동체의 집단 따돌림이나 심한 경우 사무라이에 의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가게들이 규모를 확장하기보다는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같은 업종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그렇다 보니 오늘날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와문화는 단골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은 업종을 유지하는 가게는 자연스럽게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죠. 단골 손님 비율이 높은 덕분에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했고 불경기에도 가게가 쉽게 망하지 않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단골 관계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부모가 다니던 가게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는 시기였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본에서는 100년, 200년, 심지어 10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100년 이상 된 가게는 이제 겨우 기본 자격을 갖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수백 년 된 가게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 즉 노포들은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일본의 노포는 와문화라는 일본 특유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시킨 와 문화와 오래된 가게들의 의미는 현대 일본 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글로벌화, 기술의 발전,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은 전통적인 와문화와 함께 노포를 운영하는 장인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첫째, 가업 계승의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개인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고, 이는 수백 년 된 가게들이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죠. 둘째, 경쟁의 심화입니다. 글로벌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셋째, 소비자 취향의 변화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통보다는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백 년 된 가게들도 젊은 세대들의 입맛을 어떻게 사로잡을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기술과 전통은 그 자체로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것이죠. 와문화와 노포들은 일본인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되며 일본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품질을 중시하는 노포들의 경영 철학은 현대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독 일본에만 오래된 가게가 많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89년 7월 24일 오후 일본의 홋카이도 경찰에는 다이세스산을 등산하던 2명의 성인이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들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경찰에서는 헬리콥터를 출동시켜 다이세스산을 수색을 했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무로 만든 SOS라는 표시를 발견한 경찰은 다행히 그 SOS 표시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조난당했던 2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 2명의 조난자에게 SOS라고 표시를 잘 해놓아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조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자신들이 해놓은 표시가 아니라는 대답을 했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재차 물었지만 2명의 조난자들은 SOS 표시는 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홋카이도 경찰들은 다른 조난자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다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수색하기 시작했고 SOS 표시 근처에서 동물에 물린 흉터가 있는 유골과 그 파편들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유골 옆에서 회색 가방도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가방 안에는 구해달라고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와 다른 테이프 3개가 추가로 더 있었고 세면도구와 라디오, 부적, 녹색 플라스틱 컵 등이 나왔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카세트 테이프의 케이스에는 요술공주 민키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다른 테이프에는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녹음되어 있었죠. 경찰은 다이세스산의 입산 명부와 실종자 목록을 대조해보고 유류품들과 비교한 결과 이 동물에게 물린 흉터가 있는 유골은 1984년 7월에 조난당한 25살의 남자 회사원의 것이라고 추정되었죠. 그런데 놀랄만한 DNA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동물에게 물린 흉터가 있는 유골은 남자의 것이 아닌 25에서 35세 정도 나이에 키는 160cm 정도이고 O형인 여성의 것이라고 나온 것이죠. 또한 함께 발견된 회색 가방에서 검출된 DNA도 유골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수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카세트 녹음 속의 목소리는 이 유골의 주인인 여성의 남자친구였을 거라고 추정했고 그래서 홋카이도 경찰은 재차 수색 작전을 벌였죠. 결국 처음 유골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또 다른 유골과 한 남성의 면허증, 남성용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수사를 추가로 더한 홋카이도 경찰은 1984년 7월에 이 산에 올랐던 25세 남자 회사원은 여자친구와 함께 산을 올랐지만 둘 다 조난을 당해버렸고 구조 요청을 위해 SOS라고 표시를 크게 해두고 헬리콥터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끝내 구조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찾아낸 두 유골도 회사원 커플의 것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은 남자에 대한 유품은 발견이 되었지만 여자의 유품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홋카이도 경찰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25세 남자 회사원의 유류품이라고 여겨진 회색 가방, 면허증과 시계를 가족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조난자의 가족들이 면허증과 시계는 조난자 남자의 것이 맞지만 회색 가방과 그 안에 있던 물품들은 그의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거기다가 회색 가방 안에 있던 구해달라고 녹음된 남자의 음성도 25세 회사원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1차 유류품인 회색 가방에서 검출된 DNA와 2차 유류품인 면허증과 시계에서 검출된 DNA의 검사 결과마저 불일치한 것이죠. 이에 경찰은 또다시 그 SOS 표시가 있는 곳 근처를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가방에서는 부적과 만화책, 카메라 삼각대, 1983년도에 제작된 휴지봉투 등이 나왔고 이 가방에서 검출된 DNA가 처음 발견된 회색 가방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색 작전을 더 펼쳤지만 끝내 이 녹음 음성 남자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죠. 1983년에 녹음기에 녹음을 했던 이 남성의 유류품이 1년 후에 조난을 당해 사망한 여성의 유골과 같이 발견된 것도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SOS 조난 사건에는 더 많은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SOS 표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큰 자작나무를 세 그루 이상 쌓아 올려 만든 것이었고 글자 하나의 가로 길이는 약 3m나 되고 세로 길이는 약 5m 이상이라서 성인 남자가 만들기에도 무리가 있는 크기였죠. 심지어 주변에는 자작나무가 없어서 먼 곳에서 가지고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문점이 드는 것은 바로 녹음입니다.
녹음의 내용을 보면 SOS 도와주세요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장소는 맨 처음 헬기를 봤던 그곳입니다. 조리대가 우거져 있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이 녹음된 카세트와 테이프가 발견된 장소는 능선이라 주위에 벼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난자는 벼랑이 있던 장소에서 녹음을 했고 탈출하기 위해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소지품을 다 그대로 둔 채 어디론가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문은 대체 왜 녹음을 했냐는 것이죠. 녹음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비축을 위해 큰 소리로 한번 녹음을 한 뒤 재생할 때 볼륨을 가장 크게 하면 원래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녹음 도중 말이 2번 끊기기도 하고 갑자기 숨소리도 거칠어지기도 하는 걸로 봐선 조난당한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보고 소리치며 심하게 움직이다 보니 우연히 카세트의 녹음 버튼이 눌러져 녹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1983년에 어떤 남자가 조난을 당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984년에 회사원 커플이 또 조난을 당했으며 그 이후에 1989년에 또 2명의 성인이 조난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끝내 1983년에 조난을 당한 남자의 행적은 밝혀내지 못했죠. 사건이 워낙 미스테리하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해 논란과 여러 가설,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류품에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물품이 많은 걸로 봐서 오타쿠 남성이 사회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가설, 녹음 음성의 남자는 애초에 조난당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SOS 구조문자를 만들었으며 구해달라는 녹음을 한 뒤 조난당한 척 유류품을 버리고 간 것이다라는 가설도 있었죠. 또한 녹음 음성의 남자는 살인마인데 능선 주변 숲속에 숨어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서 조난자들을 유인했고 그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빠져나갔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설에는 설득력이 없거나 문제의 소지가 많았죠. 이 운 가득한 SOS 조난 사건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되었고 녹음 음성의 남자가 누군지 아직도 정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SOS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3번이나 되는 조난을 당하게 되었고 누가 SOS 표시를 만들었으며 그 의문점 가득한 녹음을 한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일본의 미스테리 사건 SOS 조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